안녕하세요. 눈뜨는 인생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는 뻔뻔한 엄마가 되기로 했다. 저자는 김경림, 출판사는 메이븐입니다.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정말 몸이 힘들어요. 어제도 사실 쉬었어야 했는데 매실장아찌를 지금 꼭 담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반나절 동안 매실을 쪼갰어요. 며칠 동안 아이들한테 엄마가 해준 음식을 너무 안 먹었거든요. 아이들에게 반찬을 사 먹이거나 외식을 하면 할 일을 제대로 안 한 것 같아 죄책감이 들어요. 그런데 일을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저녁에 애들이 책 좀 읽어달라고 오는데 엄마 피곤하니까 저리 가 라고 짜증을 내며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죄책감이 들어요. 왜 이렇게 좋은 엄마 되기가 힘들고 어려울까요? 다른 엄마들은 척척 잘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왜 모든 게 힘들기만 한지 모르겠어요. 초중 저학년 아이와 유치원생을 키우는 한 워킹맘의 하소연이다. 그녀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엄마, 완벽한 엄마, 노릇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먹을 걸 직접 만들어주고, 옷도 깨끗이 입히고, 청소도 잘하고, 책도 잘 읽어주는 엄마요. 하지만 제 일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전업주부셨고, 살림을 깔끔히 하셨지만 저는 그게 싫었고 아빠의 기분에 맞춰서 사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결혼해 아이를 낳더라도 꼭 일하는 엄마가 돼야겠다고 마음먹었었어요. 그녀에게 본인이 엄마로서 몇 점 정도인 것 같냐고 물었다. 한 60점이요. 남들만큼 못해줘서 늘 아이한테 미안해요. 100점은 바라지도 않고 80점만 되어도 좋겠어요. 80점만 되어도 좋겠다는 엄마는 이 엄마뿐만이 아니다. 전업주부로 사는 엄마도 끊임없이 나는 부족한 엄마라고 생각한다. 내가 만난 엄마들 가운데 자신의 엄마 노릇에 대해 70점 이상의 점수를 준 엄마는 찾기 어렵다. 그들은 모두 100점은 감히 바라지도 않으며 80점만 되어도 너무나 훌륭한 엄마일 거라고 말했다. 그런데 80점 되기가 왜 그렇게 어렵냐며 씁쓸해했다.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100점 엄마의 내용은 무엇일까? 아이의 먹거리나 옷 등을 야무지게 챙기면서도 살림은 살림대로 하고 아이에게 절대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큰 소리도 내지 않으며 아이가 원하는 것을 현명하게 충족시켜주면서 무리하지 않는 교육으로 아이를 똑소리 나게 키우고 더불어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교양 있는 아이로 키우는 엄마쯤 될까? 상상해서나 가능할 법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엄마 틀에 맞추어 사느라
엄마들은 나는 부족한 엄마야 하며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평가절하한다. 엄마들은 나는 아이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할 틈도 가지지 못한 채 사회가 엄마에 대해 만들어 놓은 특정한 이미지를 꼭 달성해야 하는 목표인 것처럼 정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엄마들에게 자신의 엄마 노릇에 점수를 매겨보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점수가 60점이었다. 60점이 어떤 점수인가? 나는 몇 가지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를 한 적이 있다.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점수는 평균 60점이다. 자격증이기 때문에 높은 점수는 큰 의미가 없다. 단, 한 과목도 40점 밑으로 점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 평균 80점이어도 한 과목이 39점이라면 자격증을 따지 못한다. 적어도 40점 위로는 다 받아야 하되 모든 과목을 합친 평균이 60점만 넘으면 자격이 주어지며 이렇게 받은 자격증으로 사람들은 전문가가 된다. 기본은 갖추었으니 나머지는 경험으로 채우라는 것이 자격증 시험의 취지다. 엄마 노릇도 이와 비슷하다. 엄마로서 반드시 넘지 말아야 할 최저선만 지킨다면 거기에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 평균 60점만 넘는다면 나머지는 각자의 기준에 따라 각자의 형편과 능력껏 엄마 노릇을 해 나가면 된다. 왜냐하면 좋은 엄마는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르며 각자 자식으로서 엄마를 바라본 경험에 의해 엄마로서의 행동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앞서 아이들을 위해 매실을 쪼갰던 엄마는 전업주부였던 친정엄마를 바라보며 일하는 엄마가 되어야지라고 마음먹었다. 반대로 어떤 엄마들은 일하는 엄마 밑에서 자라며 꼭 집에서 아이들을 살뜰히 보살피는 엄마가 되어야지 하고 결심한다. 그렇다고 해서 결심한 대로 올 곳이 엄마 노릇을 하는 것도 아니다. 때론 내 엄마와 비슷하게, 때론 내 엄마와 다르게 여자들은 엄마 노릇을 해 나간다. 즉, 우리는 철저히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좋은 엄마의 기준에 따라 엄마의 길을 걷는다. 모두에게 통용되는 좋은 엄마, 100점 엄마, 완벽한 엄마는 없다는 말이다. 우리가 100점 엄마라고 할 때 좋은 엄마의 이미지는 이 사회가 가부장제를 유지하고 가족에게 필요한 돌봄 노동을 엄마라는 이름의 여성이 담당하는 영역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마련한 프레임이다. 그런데도 세상이 바라는 좋은 엄마가 아니라며 자책하고 죄책감을 가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각자의 맥락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점수로 따지다면 모두가 100점이라고 할 만하지 않은가? 아이를 위해 놀아줘야 한다는 생각을 버린다. 놀이치료의 원리는 간단했다. 아이가 주도하는 대로 따라가라.
판단, 해석, 예측 등을 모두 버리고 아이가 한 행동만 엄마의 언어로 말해 주어라. 놀이 시간은 철저히 지켜라. 그 세 가지가 전부였다. 놀이 치료를 배우면서 엄마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순식간에 아이의 행동을 자기 식대로 판단하는지, 아이가 주도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게 어떤 건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엄마가 놀아주겠다고 나서지 않을 때 자기 주도적인 아이가 된다. 보건실에 작은 치료실을 마련했다. 그 공간에서 큰 아이와 엄마 놀이 치료도 시작됐다. 규칙만 명심해서 지키고 나머지는 아이가 노는 것을 지켜보고 아이의 행동을 말로 해주면 되었다.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놀이를 마음껏 했고 나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낚시놀이 하네. 물고기 2개 잡았네. 보드게임 하고 싶구나 등등을 건조하게 이야기해 주었다. 놀이를 주도할 수도 적극적으로 놀이에 참여할 수도 없어서 기계적으로 아이의 행동을 소리내어 말하고 있었을 뿐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아이가 만족스럽게 깎갈대고 웃을 때마다 나는 억지로 웃어주곤 했다. 그런데 몇 년 후 아이와 지나간 일을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아이는 놀랍게도 엄마랑 한 그 놀이 치료 정말 재미있었는데 라고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재미있던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그게 그렇게 재미있었다니 참 신기하고 궁금했다.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토달지 않는다. 아이는 치료실에 와서 학교에서 있었던 한두 가지를 간단히 보고한 다음 나머지 시간에 자신이 즐겨보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설명하곤 했다. 복잡한 캐릭터 이름, 더 복잡한 스토리 라인과 인물의 관계를 따라잡느라 나는 아이의 이야기를 필기하면서 들어야 했다. 공감은커녕 아이가 말하는 것을 따라가기도 벅찼다. 하나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와 연결되었고 낯선 용어의 뜻은 따로 알아야 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치료를 종결할 때가 되었을 때 나는 아이에게 이제 치료실에 오지 않아도 되는데 기분이 어떠냐고 큰 기대 없이 물었다. 아이의 대답은 의외였다. 선생님, 저는 여기에 오는 시간이 정말 유일하게 쉬는 시간이었어요. 여기에서 얘기를 하면서 전 진짜 자유를 느꼈다니까요. 나는 재빨리 내가 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았다. 무언가를 한 기억은 나지 않고 무언가를 하지 않으려 애썼던 기억만 났다. 그건 잘했고 이건 잘못했어라고 판단하지 않으려 애썼고 정답을 주지 않으려고 애썼고 내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유일하게 하려고 애썼던 건 아이의 말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펜을 들고 받아 적으며 집중했던 일이었다. 그런데 그게 아이에게 휴식과 자유를 주었다니
아이는 그동안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충분히 자기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자존감 높은 아이의 뒤에는 늘 경청하는 엄마가 있다. 아이의 말을 들으라는 건 아이와 똑같이 느끼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다. 듣는다는 건 같은 공간에 있다는 걸 확인하는 일이다. 중학생 아이가 게임 이야기를 할 때 그 게임에 대해 들어볼 수 있고 아이가 노는 공간에 함께 머물 수 있다. 또 듣는다는 것은 그 자리로 가보는 것이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몸을 낮추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내 몸을 이동하여 그 옆에 서 있는 것이다. 아이가 보는 풍경이 보이도록 아이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들리도록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다. 아이의 자존감은 자신의 존재를 펼칠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었을 때 무럭무럭 자란다. 굳이 애써서 활기차고 재미있고 교육적으로 놀아주려 하지 않아도 엄마가 주의 깊게 듣는다면 아이는 마음껏 자기를 제 결대로 만들어 갈 것이다. 100마디 억지 칭찬보다 아이를 향한 감탄 어린 눈길 한 번이 낫다. 매일같이 제자리 걸음만 하는 아이 때문에 속상한 엄마들이 있을 것이다. 나의 직업상 장애아라고 이름 붙은 아이들을 거의 매일 만난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대답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았던 아이가 오늘은 눈을 0.5초쯤 맞추고 돌렸다는 걸 알게 된다. 그때 나는 어제와 똑같은 지루한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의 순간에 존재하게 되며 와, 눈을 맞췄네 하는 환호와 감탄이 절로 나오게 된다. 정신분석학자 이승욱은 천일의 입맞춤이라는 저서에서 존재는 응시에 의해 조각된다 라고 했다. 인간은 타인이 어떻게 보아주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선생님과 엄마의 감탄 어린 시선을 온몸으로 받은 아이와 늘 왜 이것밖에 못하니 라는 시선을 받은 아이가 같은 모습으로 조각될 리 없다. 아주 작은 변화라도 기어코 찾아내서 감탄하고 또 감탄하라.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는 미국의 작가 줄리아 카메론은 저서 아티스트 웨이에서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는 방법 중 하나로 자신을 보물처럼 대하라 라고 썼다. 그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나는 난감했다. 보물처럼 대하라는 게 과연 어떤 행동을 말하는지 도통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다. 값진 것을 대할 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할까? 눈을 감고 빛나고 아름다운 보석이나 보물을 보았을 때를 상상해 보았다. 입 밖으로 와 하는 감탄사가 나왔다. 그때 알았다. 보물처럼 대하라는 것은 감탄하라는 의미였다. 아이의 말에 행동에 생각에 감탄을 보내면 그보다 강력한 응시와 칭찬은 없다.
감탄은 뻔한 일상을 기적으로 만들고 지루한 하루하루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며 사소한 일에 감사하게 만든다. 감탄하기로 마음먹으면 칭찬이 필요하지 않다. 아이가 걷는 모습에 감탄하면 그것은 곧 기적이 되고 눈맞춤에 감탄하면 그 또한 놀라운 성장이 된다. 바람이 부는 것, 풀이 돋아나는 것, 별이 뜨고 지는 모습, 우리가 나누는 모든 이야기에 감탄을 불어넣으면 우리는 매 순간 놀랍고 신비한 세상을 만나게 된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감탄의 생산자가 되어야 할 이유다. 아이의 단점을 고치려고 애쓰기보다 장점을 더욱 키운다. 못하는 것을 잘하게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을 다양하게 발전시키기가 훨씬 쉽다. 장점과 단점은 상대적인 개념일 뿐이다. 엄마는 아이가 잘 못하고 있는 것, 부족한 것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잘하는 10가지에 감탄하고 박수를 치기보다는 못하는 한 가지를 어떻게든 잘하게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그런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잘하고 못하고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아이가 못하는 것에 집중하면 아이의 장점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아이들은 이미 가진 것,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은 인정받지 못한 채 늘 부족한 아이로 살아간다. 그래도 아이가 못하고 부족한 면이 있는 건 사실이 아니냐고. 그렇지 않다. 많다 적다, 크다 작다, 잘한다 못한다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키 150cm인 사람은 170인 사람보다 작지만 120인 사람보다는 크다. 잘하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어쩌면 기준을 바꾸는 것일지 모른다. 결핍을 채우려는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절대적으로 완벽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돌연변이는 우주가 움직이는 근본 원리 중 하나며 완벽하게 깨끗한 어떤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반드시 티끌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니 결핍된 것을 채워 흠이 없는 상태로 만들려는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지금 있는 상태를 받아들이고 이에 긍정하며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훨씬 생산적이다. 큰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도와주면 되는지를 물었다. 시각장애 상급인 아이가 수업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 시험 시간을 1.5배로 주어야 한다든지 독서 확대기가 필요하다든지 이것저것 이라고 말하는 대신 책상 오른쪽에 있는 거라고 말해야 한다든지 하는 지침들을 말하다가 이 모든 말들이 아이의 결핍과 결함을 증명하고 있다는 걸 문득 깨달았다. 암에 걸렸다고 온갖 대체 요법과 비법과 치료법을 권하는 사람들이
고마우면서도 불편한 이유도 그거였다. 아이의 결핍과 결함을 증명하는 말들의 향연이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것은 아이가 도와달라고 말할 겁니다. 아이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만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이가 할 수 있다는 걸 엄마가 믿어주는 만큼 아이는 해낼 수 있다. 믿음을 토대로 자란 아이는 엄마의 믿음을 뛰어넘어 새로운 세상을 펼쳐 보일 것이다. 먼저 나서지 않고 웬만한 일은 아이 스스로 해결하게 한다. 엄마는 아이보다 아이를 더 잘 알고 있는가? 정말 엄마는 아이보다 더 나은가? 아이들은 웬만한 일은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할 능력이 있다. 직접 부딪혀서 성장할 기회를 줘라. 몇 년 전만 해도 아이가 받은 차별은 부모를 향해 있었다. 공개 수업 시간에서 배제된 것, 풋살 대회에 참여를 못하게 된 것, 기숙사 입소가 거절된 것 등은 교사가 편의를 위해 실시한 차별이었고 부모인 내가 나서야 했다. 또래 혹은 선후배 사이에서 일이 생긴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드디어 아이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갈등을 마주하게 됐고 이런 갈등이야말로 앞으로 현실에서 더 자주 마주하게 될 종류의 것들이었다. 아마 아이는 새로운 부딪힘을 계속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부딪히면서 단단해질 것이다. 어쩌면 부딪히는 것이야말로 단단해지는 유일한 방법일지 모른다. 아이는 이미 자신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이고 앞으로 그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 엄마보다 더 잘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엄마는 아이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에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두고 때로는 먼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만 그것은 아이 일은 아이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아이보다 더 나아라는 엄마의 오만인지도 모른다. 아이는 자기 몫의 어려움을 차근차근 극복하며 조금씩 성장하고 단단해질 것이다. 엄마는 그 소중한 기회를 먼저 나서서 빼앗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나는 그저 아이가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벽에 내면의 벽이나 외면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등 뒤에 있는 부모를 느끼기를 바란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힘을 느끼기를 바란다. 아이가 두려움을 느낄 때 그 힘을 떠올리며 한 걸음 내디딘다면 나는 부모로서 할 일은 다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삶을 살든 무조건 아이를 응원한다. 2017년 2월 그 나이가 다니던 대안학교를 졸업했다. 작은 아이도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나이의 졸업식에서는 10년이 넘도록 학교에 몸담아 오신 선생님 한 분도 사직 인사를 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도 몇 번의 졸업을 했다. 생각해보면 직장도 한 군데를 오래 다니지 못했다. 재미나 의미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그만둘 생각을 했다. 결정타는 내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소모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올 때였다. 그때는 옮겨갈 직장을 미리 알아보거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그만두었다. 그만둘 때의 느낌은 대체로 홀가분했다. 아, 난 왜 이렇게 참을성과 끈기가 없고 즉흥적일까 하는 좌괴감에 잠시 빠지긴 했지만 불확실하고 애매모호한 겉투성이인 세상에서 이건 그만해도 돼 라는 느낌만큼 확실한 건 없었기에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나 뭐든 싫으면 그만두면 되는 줄 알고 결혼도 정 힘들면 이혼하지 뭐라는 마음으로 했던 내게 도저히 함부로 그만둘 수 없는 막강한 적이 나타났으니 그건 바로 엄마라는 역할이었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떠올리는 것조차 죄책감의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역할. 성장의 기쁨보다 고통과 괴로움을 더 많이 주었던 역할. 성모 마리아가 된 듯한 황홀감과 나를 온통 희생하는 듯한 비참함을 동시에 느끼게 하면서 정신분열이란 이런 것을 알게 해주었던 역할. 가정주부가 해야 하는 살림노동, 돌봄노동에다 아이에게 무한한 애정을 주어야 하는 감정노동까지 곁들여야 하고 그 위에 아이 인생도 계획해야 하는 교육노동까지 겸해야 하는 무지막지한 역할. 노동의 강도도 강도지만 나를 더 올감했던 건 엄마라는 역할의 조로 불가능성이었다. 황혼 육아까지 펼쳐진 엄마 역할은 출구 없는 터널처럼 막막해 보였고 도저히 거기서 내려올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 나이는 졸업을 앞두고 18년간의 삶을 정리하며 자서전을 발표했다. 아이는 자서전에서 내게 엄마는 우성화된 친구라고 썼다. 아마 엄마를 좋아하고 존경한다는 의미인 것 같았다. 그 문구를 들으며 나는 이제 때가 되었음을 알았다. 이제 엄마를 졸업해도 되겠구나 싶었다. 엄마를 졸업하는 시기는 학교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그만둘 때처럼 내가 정하는 것이었다. 엄마를 졸업한다는 건 아이 삶의 주도권이 명실상부하게 아이에게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며 아이가 혼자 능히 자신의 의식주를 돌볼 수 있음을 믿는 것이며 엄마라는 역할에서 먹이고 재우고 입히는 돌봄 노동을 제거하는 일이며 앞의 모든 일을 내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일이었다. 나는 아이 자서전에 답장을 써서 졸업식에서 학부모 소감 대신 읽었다. 현서야, 작은 학교와 동네 공동체를 떠나 익숙하고도 새로운 세상으로 출발하려는 지금 엄마가 내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이것이다. 너를 믿어라. 앞으로의 삶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한계를 느낄 것이다. 엄마는 비장애인이고
아픈 적도 없어서 내가 겪은 혹은 앞으로 겪을 고통과 차별과 수고가 어느 만큼일지 절대로 알 수 없다. 대개의 세상 사람이 그럴 것이다. 그러니 불안하고 걱정되고 막막하고 두려울 때는 내가 병의 완치를 위해 고통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던 용기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걸 떠올려라. 병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투병 기간에도 하루를 최대한 즐겁고 생생하게 살아냈던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어떤 험난한 조건에서도 생명과 삶이 있는 쪽으로 뿌리를 힘차게 뻗어냈던 사람이 바로 너라는 걸 기억해라. 너는 너의 삶으로 남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 자부심을 단단히 움켜쥐고 살길 바란다. 지금까지 나는 뻔뻔한 엄마가 되기로 했다에서 일부 요약 발췌하여 읽어드렸습니다. 눈뜨는 인생의 리뷰 한마디는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